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구당 부활 여부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낸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복권 관련 범죄 실태와 대처법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시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의 브리핑 내용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내용, 박상민 비서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대통령의 발표대로만 된다면, 정부가 전망한 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방금 이제 우리가 들었던 대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좀 설레발인지 아니면 진짜 다가올 기적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매장량과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조금 더 뒤에 하셔도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은 좀 반신반의하면서 봤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원 탐사라는 게 사실 있는 지역도 이제 뚫어봤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것도 보면은 가능성이 높다 정도지 확실하게 있다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이제 시추를 해봤을 때 안 나올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시추 한 번 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할 일이었을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지켜보고 정말로 있었을 때 이제 좀 나와서 브리핑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들뜬 마음에 좀 성급하게 나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 이제 기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총선 직후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신께서 직접 브리핑에 많이 나서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한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소통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견이신데, 우리 박상민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였으면은 이 내용으로 국정브리핑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산자부 장관이나 뭐 산자부에서 사실은 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으면 국정브리핑을 하실 거면 이제 민심이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민심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좀 논란이 되는 게 많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 국정 지지율이 좀 상당히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성찰과 반성의 모습, 그런 메시지들을 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이 낄 자리가 있고 빠져야 될 자리가 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껴야 될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혹은 이제 대통령이 뭔가 한국 사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국방개혁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FTA를 도입할 때 이제 본인이 나서서 이제 국민을 설득하고 언론인을 설득하고, 이런 게 진짜 소통이지. 사실 이 석유 문제는 석유가 설령 진짜로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있건 없건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굳이 대통령이 나오실 필요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동해 앞바다 시추 계획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에 자세하게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북한이 지난 주말 오물 풍선을 또 살포했지만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예고한 이후에는 몇 시간 만인 어젯밤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오늘 발표했고, 내일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조치, 박상민 비서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저는 뭐 당연히 이 북한의 최근에 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행위 같은 것들은 매우 잘못된 행위이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안전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좀 위협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지저분한 건 뭐 덤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좋고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쨌든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어떤 전략적인 계산을 해야 되냐면, 결국 이게 오물풍선이 좀 두려운 이유가 단순히 뭐 오물이 날라와서 이게 아니라 나중에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는 생화학 무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적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고 입장을 내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그렇게 강경하게 했을 때 또 북한이 대한민국 탓을 하면서 갑자기 뭔가 무력 충돌을 시사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했을 때 결국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더 불안해지는 건 국민이기 때문에, 전 이런 지점들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 대북 풍선이 이제 한 1차, 2차에 합쳐서 한 1,000개 정도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터무니없이 막 많이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재물적인 어떤 손해도 끼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경하게 나서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풍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했을 때, 지난 5월에 이제 보수단체에서 대북에 이제 어떤 전단을 보내고 거기에 또 이제 K-팝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USB 같은 것들 보내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항의성 성격으로 보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 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파주나 이런 접경지대 사시는 분들은 이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우려를 갖고 계신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표현의 자유니까 침해 못한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국민의 안전을 좀 해칠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정부가 좀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도 괜찮다라고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어서요. 그것을 뭐 정부가 어떠한 제재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북 전단에 저희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 대북 전단을 보냈더니 북한의 그 군부는 이런 식의 좀 테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외부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정치적 공격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야권에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대북
평화 정책을 희구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옹호했었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까? 북한의 대남 도발이 없었나요?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서해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고요. 우리 돈으로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습니다. 그거 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과의 평화 그리고 북한과의 유화 정책을 했을 때 과연 북한이 이런 식의 대남 도발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화전양면 전술로 해서 더욱더 강한 도발을 일삼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모두 무시하고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를 공격한다? 저는 그것은 민주당 등 야권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부에서 위협이 가해질수록 우리 내부가 단결을 해야지 국론 분열에 지금 공당이 앞장서는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자, 관련되는 질문 두 분한테 또 할게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 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투척에는 양자가다 문제가 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에 대해서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양쪽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박상민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각 당이 추구하는 그 대북 정책의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 이런 북한의 뭐 잘못된 행위, 굉장히 마땅히 규탄받아야 될 행위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냥 비방을 위한 비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북한을 당연히 규탄을 했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정부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국에 9.19 뭐 군사합의도 파기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이뤄졌던 그 남북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선언들을 파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안전핀을 뽑는 조치를 우리 손으로 한다라는 것은 북한에 어떻게 보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만약에 이런 이 남한의 조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치를 보고 더 강경하게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 지금 이 풍선을 넘어서서 정말 뭐 총알과 포탄이 오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교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느끼는 게 왜 우리 정당들은 뭐 아니면 돌까, 냉탕 아니면 온탕일까, 좀 중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문제도 보면은 보수 정권이 잡으면은 대북 강경책으로만 일변하고 일관적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이 잡으면은 또 이제 대북의 도발에도 이제 크게 비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좀 중간에 어느 정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다시 한번 모색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신조 부대변인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질문을 신조 상근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원만히 협의하면 상임위원장직 11대 7로 배분할 수 있지만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른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 부대변인님,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국회 관례가 뭐냐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기 다른 정당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임대차 3법 넘어가고 검수완박법 넘어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뭐 승자의 그 여유, 승자의 독식을 부리다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에 민주당에 더 큰 해악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를 조금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난 18대 국회죠. 2008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당시 한 80석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150석을 훨씬 넘겼고 당시에 범여권이라고 하는 진영이 이제 180석,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의 국회 관례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맡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을 그 의석수에 맞게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였고 그것이 또 협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은 과거에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혜택을 받아왔으면서 지금은 본인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 의회 내 독재를 일삼겠다. 이것은 무슨 해괴한 주장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고 민주당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의회 내에서 독재를 통해서 어떤 식의 정치적 모략만 일삼는 그런 몰입의 집단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몰입해요. 개인 의견입니다. 자, 놀라셨나요? 이번 질문은 박상민 비서관께 드릴게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남의 것도 다 빼앗아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이 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21대 국회 초반에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했지만 민심이 그리 좋진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뭐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2년 뒤에 대선에서 이제 정권도 교체되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뭐 이뤄진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득일까요? 실일까요? 아니 뭐 일단은 저희가 협상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저희가 지금 협상을 원천 무효화시키고 18개 다 가져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원만히 협의하면 배분할 거다. 다만 이제 절대 사수해야 하는 상임위가 있는 것이다라고 못을 박은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제 저 같으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향해서 뭔가 이런 떼쓰기식의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임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운영이 법사위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그 외에 알짜 상임위 중에 뭔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힘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임위가 뭔지를 빠르게 추려서 그것을 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민주당의 오만이다 독선이다. 이미 총선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독식이다, 뭐 오만이다 이렇게 폭주다 이야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런 유효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 저주를 퍼부으셔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갈 길 간다. 저는 법사위 운영이 사수는 저는 그거는 정말 민심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노무현 정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4대 국정 원리 중에 하나가 대화와 타협이었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그 탄핵 역풍으로 과반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그 다수의 횡포를 막고 합의의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라면서 이제 국회의장은 1당이 그리고 이제 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가는 그런 관행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관행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2019년에 조국 사태 경험하고 나서 이거 검찰 개혁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법사위원장도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2020년부터 이 관행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존에 이제 존중되어 오던 관행과 합의 이런 것들을 깨는 게 나중에는 민주당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질문은 제가 이동수 대표께 먼저 드릴게요. 세 분이 짧게만 요거는 대답을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하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심 거부에 화나서 그러자 천하람 의원은 공과 사는 구분해야 이렇게 이제 맞서기도 했고요. 야 이게 그 협치가 실종된 22대 국회 예고편이라는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세 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아니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조국혁신당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이런 비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축하난 같은 거 안 보냈으면은 또 이제 국회가 개원했는데 축하도 안 한다 이렇게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런 걸로까지 비판하는 거는 좀 속이 좁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민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난 거부로 공방을 벌이는 거는 국민들한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뭐 난을 거부하는 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랑 이제 상임위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저 같으면 뭐 난을 버리고 뭐 키우고 이전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먼저다.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이 문제를 조국혁신당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저는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공허한 집단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런 유치하게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을 거부하면서 난을 버리겠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본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입법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명이 끼니당 한 43만 원짜리 식사를 한 셈인데요. 또 배현진 의원실에서는 영부인 단독 외교라더니 당시 김정숙 여사가 도정환 당시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인도 방문했다고 정부 대표단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윤건영 의원은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 공세라고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통으로 해서 그 자유롭게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내식 비용의 세부 내역을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순방에 드는 정말 뭐 윤건영 의원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예비비까지 다 써가면서 나갔던 그 순방에서는 기내식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때의 방문을 두고 이 비용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전 여전히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좀 고민을 해봐도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봤자 그런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그 소환 조사의 필요성 이런 문제가 덮이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순방 과정에서 뭐 명품샵을 방문했던 거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대통령 전용기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을 태웠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끌어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 정부에 대한 저열한 정치 공세는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넘어서 본인이 뭐 독단적으로 외교를 하고 거기에 많은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의 잘잘못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야당에서 검찰이나 경찰 못 믿겠으니까 한번 따로 선출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당에서 먼저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게 그러면은 지금의 정부의 어떤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건지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게 좀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명 체제로 완전히 개편이 된 민주당에서 김정숙 여사 문제를 이제 공격해봤자 사실 민주당에는 아무 타격도 없는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민주당에서 우리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영부인 이렇게 특검이나 이런 것들 조사 받아줬으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도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천하람 의원이 그 비슷한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의힘이 이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동수 대표는 국민의힘이 약간 전략적 미스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신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다가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영부인의 그 권력 사유와 영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그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되는 관점입니다. 법치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죠. 지금 김정숙 여사가 한 끼에 43만 7천 원. 이 비용은 생각 너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1등석 기내식 한 끼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거의 3배 가까운 식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가는 것은 외교 목적입니다. 근데 이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갔을 땐 외교 목적이 아니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영부인의 최초의 뭐 단독 외교다 그런 주장을 하셨지만 특별수행원이었다라는 그 직위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외교적 성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이 인도 국고 손실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특활비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입었었던 샤넬 자켓 행방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특활비 옷값에 지불했다라고 의혹을 받는 그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 법원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면서 결국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최대 30년까지 이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검찰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에서도 김정숙 여사가 깔끔하다.
뭐 깨끗하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김정숙 여사의 특검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잘못에 대한 특검도 같이 해서 이 전현직 영부인에 대한 진실을 같이 밝혀보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박 비서관님 짧게 말씀. 일단 예. 외교 목적이 아닌 방문이 아니라 외교 목적의 방문이 맞았고요. 그다음에 그 김정숙 여사의 뭐 샤넬 자켓 이런 것까지 운운하시는데 그건 이미 다 끝난 논란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 대통령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정상 외교 예산으로 편성됐던 249억을 다 쓰시고 이것의 2배가 넘는 예비비 532억을 사용하셔서 순방에만 투여를 하셨다는데 이 부분도 특검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왜 특검을 해야 되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뭐 최혜병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배치되게 그럼 김정숙 여사 이 논란도 수사 중인데 왜 특검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정치공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구당 부활론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짧게 30초씩만 이동수 대표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지구당 부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정치 관계법들이 정치 현실을 너무 못 담고 있다. 현역과 이제 현역이 아닌 원외와의 격차도 너무 크고 또 실제로 이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이런 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구당 부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사실 학계, 정치학계와 정당학계에서는 진작부터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현역과 현역이 아닌 사람들의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 이제 뭐 이른바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정당법 등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 될 문제지 이 정치 참여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각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의 의중을 담는 민의를 담는 그런 과정이 지구당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이다. 지구당은 무조건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미 비서관 같은 의견이세요? 네, 저도 찬성하고요. 일단 원외 정치인들에게 이 정치 진입의 문턱 자체가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한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한 2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에 정치권이 참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까지 위자료를 주도록 한 제도 도입하겠다. 조국 대표는 애정 파탄엔 관심 없다면서 정경 유착에 의한 범죄 수익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이런 문제까지 사실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 저는 온당한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뭐 국민들과의 이런 여론을 잘 담아서 아주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그 결과물을 좀 내놓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수 대표. 저는 이걸 그냥 한 가정의 이혼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자꾸 이제 경영권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비화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2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2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뜨겁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도 뭐 필요한 제도, 보완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쪽 장안교 3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은 봉천터널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하면서 3개 차로 통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파로 서초터널부터 정체 심하니까요. 마음의 여유 가지고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9km 정체고요. 군포 1차로에 있는 3중 추돌 사고 나서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분기점은 작업 여파로 3km가량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8탄에서 비봉까지 정체, 이후 매송과 일직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송내까지 양쪽에서 7km씩 막힙니다.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밀리고요. 반대 방향은 상일부터 광암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음악도 긴장을 고조시키네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범죄도시, 이번 주 주제는 복권 관련 범죄입니다.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조 7,5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서 내년은 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관련 범죄도 늘고 있고 특히 한 건으로 대박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용한 유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주 전에 교제폭력을 주제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희 제작진이 베프의 범죄도시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가 아닙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범죄도시, 조금 줄여서 베프의 범죄도시라는 이름의 고정 코너. 이름 마음에 드세요? 제 단톡방 이름이 베프와 베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작가님들이 상상력이 조금 멈춘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저를 약간 불만스러운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를 알아줬다는 감사함과 또 저는 80%이 노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진짜요? 빰빰빰빰. 예, 거의 뭐 이게 KBS 프로그램 그렇죠. 사건 25시. 그렇죠. 예. 그저 넘어서지 못하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서면은 저희가 아마 작가 그 영화 제작자가 됐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주 지금 표정이 좋으세요. 자, 미니토마토님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반갑습니다. 잘 들을게요. 봉구 엄마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기다렸어요. 아, 인기가 그냥 폭발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복권 같은 요행은 아예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매주 꼬박꼬박 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심리가 어떤 심리죠? 이 로또는 절망적 희망이라는 표현을 보통 합니다. 절망적 희망이다. 예, 절망 속에서 하나를 보지만 옛날에 우화가 있었는데 그 꽃들에게 희망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애벌레들이 올라가지만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희망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지 그 비비고 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권을 사는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삼으로써 그 당첨액이 자기께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절망적 희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하는 어떻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파괴적인 어떤 상행위 중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로또 산업은. 네네. 자, 그 정도로 이제 분석은 보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복권 판매액 증가한다는 거, 특히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로또 복권 판매액이 다른 복권보다 높다. 확률은 얼마 안 되지만 되면은 뭐 이제 이른바 대박이다. 이런 심리 때문인가요? 내가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복권은 이미 찍혀 있는 거를 사는 건데 예. 로또는 내가 사면 살수록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스노우볼이 되는 형태죠. 아, 예. 우리가 슈퍼볼, 머니볼 같은 거 보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이나 남미 같은 경우는 조 단위의 당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미국의 남부 지역 같은 경우 요번에 나온 것은 거의 그 조 단위 가까운 정도에 나왔는데 1조 넘은 것도 있었던 넘은 것 것도 같아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은 절망적 희망 때문에 폭발적으로 한 번 터지면은 그 행렬이 거의 삥삥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희가 왜 범죄 얘기를 아직 안 하냐. 청취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는데 점차 조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질문은. 로또 구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로또 명당이라는 말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명당이라 소문이 나면 줄을 서서 사가고
퀵 서비스의 택배까지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로또 명당이 존재하는지 정말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관련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예. 그런데 명당이라고 하는 데가 최소한 10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사면은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인데 그걸 일종의 상술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사면 살수록 거기서 나오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액수 대비 확률은 사실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많이 사니까 많이 산 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서 나니까 내가 사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란 판매점이 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3등도 안 나왔어요. 그런 데가 있고 1등이 5번 나왔던 데가 있으면 그건 명당이 되는 거잖아요. 명당이 되는 건데 횟수로 나누고 수로 나눠보면 사실 확률은 그 다른 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명당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명당이 아니라는 거네요. 근데 당첨은 됐으니까 명당이죠. 명당은 명당인데 근데 확률상으로는. 그렇죠. 횟수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정부 관계자가 얘기한 거는 지난해 로또 판매점 판매액이 네. 연간 평균이 6억 원인데 네. 연간이요? 예. 근데 로또 명당으로 소문난 건 일주일에 4억 원입니다. 와. 그러니까 팔리는 데는 팔린다는 겁니다. 그 판매액으로 엄청 부자가 되겠네요. 그 가게는. 그래서 그 명당짜리는 프리미엄이 엄청 높습니다. 그걸 또 사고 파는데 절대 안 팝니다. 그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유, 안 팔죠. 이걸 왜 팔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자동 수동도 많이 논란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수동으로 했다고 당첨됐다고 하지만 보통은 자동이 훨씬 더, 그러니까 구매가 67%가 자동이고 수동이 29%. 네. 건데 1등 당첨은 자동이 70이고 수동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동이 높습니다. 사실은 자동으로 달라고 해야지 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자, 명당으로 알려진 가게 일주일 판매량이 일반 판매처 1년 판매량의 3분의 2 가까이 이제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파니까 1등도 많이 나온다. 이거 거기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데, 그런데 로또 판매액이 늘다 보니까 관련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다. 과연 로또를 가지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당첨 번호를? 당첨 번호를. 근데 되게 웃기는 것은 거기에 과학적인 요소를 가미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가장 특징적인 그 단어가 있죠. 요즘 많이 언론에 쓰고 있는 AI. 그렇죠. 그렇죠. AI식 분석, 뭐 통계적 분석, 네. 과학적 분석.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당첨 번호를 쭉 그거해서 이번엔 뭐가 나온다 이런 예, 거예요? 그런 거죠. 통계적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걸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은 이걸 가지고 해주는데 네. 여기서 안 믿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돌려준다. 환불? 예, 환불. 그럼 거기서 넘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불해 주니까. 근데 처음엔 환불을 해주죠. 70%요, 100%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예. 처음에는 100% 해줬다가 예. 나중에는 70%. 그 다음에 50% 해다가 더 많이 해주면 나중에 일정 기간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튀는 거죠. 아, 그 그러니까 돈을 갖고요. 확신을 다음 회차로 돌리는. 그러니까 회차의 마술이 있는 거죠. 회차에. 그리고 예. 과학적 용어의 마술이 있는 거죠. 후광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후광 효과와 회차의 마술 때문에 속아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기껏해야 뭐 10,000원, 10만 원 2만 원, 정도인데 예.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 20만 원, 30만 원 되면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합니다. 돈 꺼가지고 막 넣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내가 넣은 돈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심리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넣은 돈부터 시작을 합니다. 심리는. 예. 요만큼입니다. 사실은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입증된 것처럼 해서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도 또 처음엔 환불이라는 어떤 고리로 끌어들여서 그다음에 환불을 덜 해주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네 금액이 쌓였을 때 잠적한다. 네, 도망가는 거죠. 야. 전통적인 사기 수법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그 가짜 로또 광고로 수백억 원, 수억 원도 아니고 수십억 원도 아니에요. 가짜 로또 광고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 집단 조직 활동 혐의 추가한 사례까지 있었다면서요. 예. 일단 수백억 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그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느 판매점에 로또 1등 당첨됐다라고 네. 하는데 그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글자예요. 일종의 이제 그 조악한 형태로 화면을 아니, 만들어 갖고 번호를 확인해 볼 텐데. 확인해 그 번호처럼. 보는데 예, 예. 근데 그 확인해 본 게 어디서 당첨됐는지 모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명당이고 아니면 어디고라고 하는 것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허위 1등 로또 사진을 당첨번호 제공한 사이트에 게재하면은 네. 여기가 되는 거야라고 하면 거기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표시광고 위반법 위반이죠. 예, 예.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백억 원까지 모으려면 거의 기업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아, 전국적인 조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의 사이트지만 사실은 이것을 영업하는 사람들은 퍼져 있다가 네. 뭔가 수사가 시작됐다 튀어라면 싹 도망가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수백억 원 부당이득까지 취했고 검찰이 범죄 집단 조작 활동 혐의 추가했다. 그렇다면 그런 혐의를 추가했다는 거는 범죄 이제 죄질이 되게 나쁘다는 걸 때는 형량도 늘어나게 됩니까? 그렇죠. 일반 사기보다는 네. 범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조폭군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무기징역 사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범단 같은 경우를 할 조직 이런 죄 같은 경우는 별로 적용하지 않는데 이 통솔 체계가 있고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범단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형량이 엄청 높습니다. 일반 사기는 기껏해야 몇 년인데 제가 보기엔 조직폭력배들이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일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이버 도박과 사이버 도박의 일종인 로또 광고로 넘어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초반에 우리가 경찰 기자 하잖아요. 몇 년 하거든요. 보면은 조직폭력배들은 역시 돈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돈 있는 곳에 조직폭력이 있더라고요. 돈 냄새. 돈 냄새를 맡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예. 그리고 당연히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면 지점을 운영하려고 하면 네. 사실은 이런 폭력이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조직 범죄와 이런 사기 범죄가 결합되는 것. 사실 사법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실 그런 범죄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사기를 한 번 당하면은 그분은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기에 처음에 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수록 그런 범죄 집단들은 자신의 피해자들의 다음 피해자를 또 양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사기들 보면 저는 떠오르는 게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고리 그 사채. 예, 이런 그 느낌이 딱 들고요. 그렇죠. 자,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무속인이 1등 당첨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요. 여기도 이제 하나 전통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예. 무속인 특히 뭐 어떤 무당이라고 하는 뭐라고 부르든 그런 네. 하면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네.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뭐 얘기했다. 그건 1번을 얘기한 거 2번 얘기. 그 로또 번호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온 어떤 로또 번호를 점지해 줬다고 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그러면 어머니가 알려줬다는데 돈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술해야 된다. 해서 굿 비용 받아내고 번호 비용 받아내 갖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일정의 사이비 종교 비슷한 형태와 로또보가 합쳐진 네. 이런 범죄가 되는 거죠. 돈은 얼마나 뜯겼어요? 보니까 지금 2억 7천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건 이 영역에서는 되게 약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더 많은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놓습니다. 집안을 망하게 하는 예.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일이네요. 자, 앞서 범죄 집단 조직 가입 혐의 추가되면 형량 높아진다는 얘기했었는데 일반적인 사기죄나 표시 광고법 위반 등에 의한 처벌은 경미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좀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사기죄 형량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법정형은 사실은 뭐 징역 10년 이하 뭐 이렇게 되지만 네,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우리는 이제 병합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중주의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초범일 경우에는 1, 2년 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그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6개월이나 뭐 이렇게요. 단기 자유형 정도도 안 나오고요. 네. 보통 벌금이 많이 나오고 문제는 이제 사기죄의 액수를 그러니까 많다 하더라도 이자들은 이거를 조각을 냅니다. 그러니까 특가법에 적용이 안 되려고 5억 미만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청조 사기 사건 기억나시죠? 예, 예. 전청조가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이 한 사람한테 5억 이상을 안 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5억 이상 안 치면 이게 일반 사기지 특가법 사기가 아니면은 다 합쳐서 5억이 넘으면요. 다 합쳐서 넘으면 상관없습니다. 한 건당 5억이 넘는 게 예.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 그 넘어가면 특가법인데 그럼 가장 높은 거에 가중을 하는데 모두 한 4억 5천씩만 10개를 하면 45억 아닙니까? 예. 그래도 일반 사기가 돼요. 이야, 그걸 사기꾼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죠. 그거를 예. 교도소에서 강의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그거를 실전에 적용하는.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네. 최소한 기본 범수가 12, 13, 20범 되는 겁니다. 두 자릿수군요. 예. 자, 그렇다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도 사기죄 형량 지금보다 높아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액수 대비 그리고 총량 대비 네. 그리고 병합주의로 가야 된다고. 병합주의. 말하자면 사람에 따라서 100사람한테 했으면 다 형량을 더해야지. 네. 그게 5억 안 넘는다고? 그런다고 그럼 한 사람당 온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높이는 것과 어울려 갖고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 맞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던데 이것도 이런 거하고 좀 맥이 다 있겠네요. 예, 맥락은 맞습니다. 대법원도 워낙 사기꾼도 대한민국의 사기 수준이 높아지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것도 인식 같습니다. 그런데 네. 급격한 변화를 대법원은 싫어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대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보험 사기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사기에 대한 적용 법 형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네. 급격한 사기 형량에는 좀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데도 좀 높이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또 그 이제 대법원이라는 데가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사회의 잣대를 제시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하기는 또 함부로 넘어 올리기는 또 좀 약간 신중하긴 할 거예요. 신중하기 맞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현실에 조금 현실적인 조금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로또 당첨이 더 충격적인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권 당첨이 형제 간 살해 사건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예, 이게 참 안타깝죠. 로또 한 13억 정도, 12억 정도를 당첨을 해갖고 이게 동생한테 나눠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애가 있는데 네. 5억 정도 나눠주고 그런데 이 형이 이게 굉장히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전라북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상황에서 형이 또 귀가 얇아갖고 예. 주변 사람들한테 좀 빌려달라는 사람 다 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동생한테도 동생 돈도 뺏어갖고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열을 받죠. 그래서 당신 바보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칼부림이 난 사건이죠. 어휴,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었으면은 로또가 당사자면서는 이 형제는 열심히 해서 잘 살았을 텐데 로또 우애 깊게 그것도. 그렇죠.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 외국에서도 보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큰 돈을 관리할 어떤 그 머릿속에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 투자했다가 떨어먹고 이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네. 자, 김창래 님이 돈은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군요. 명언입니다. 1507님, 1507님입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꼭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먹고 사는 게 사기꾼들이잖아요. 예. 저는 추가해서 네.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범죄 수익 환수청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은 그 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칠레에서도 또 비슷한 범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말하자면 조카가 13억 당첨을 노리고 삼촌을 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로또를 당첨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노상강도를 당했는데 그중 범인 한 명이 조카였던 겁니다. 정말 자랑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조카가 권총 들고 삼촌을 죽인 거죠. 네. 자, 시간이 이제 한 2분여 남았는데요. 단순히 1등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복권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우리가 조심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로또 사기 범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사기는 첫 번째 당하면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째 사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원금 본전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손절.
첫 번째 손해는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손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액땜했다. 그리고 일확천금은 없다.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고 그다음에 있는 것은 주변에서 나한테 그걸 권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끊어라. 그것이 최선입니다. 자, 지금 말씀 제가 듣고 보니까 첫 번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손절해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권유한 사람, 예. 그 사람은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사람이다. 그 맞습니다. 사람도 끊어라. 맞습니다. 자, 제가 6494님이 뭐라 그랬나 말씀드릴게요. 로또 추첨에서 3주 연속 1등 당첨자가 11명 배출됐다는데 조작 의심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프로파일러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럼 국가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아주 우연히 그럴 수는 있거든요. 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코너의 특성상 우리가 복권의 어두운 면을 주로 이제 조명을 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어쨌든 복권이 생긴 뭐 순기능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기왕 복권을 할 바엔 건강하게 복권을 뭐 즐기는 마음가짐이라 할까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복권 한 장 사는 것은 그것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500원이건 1000원이건 만원이건 이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기부한다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걸 까먹고 있으면 더 좋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행운은 잊을 때 오는 거지 생각하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권을 하나 살 때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업에 정부에서 쓰니까 예. 돕는다. 그리고 까먹고 있어라. 예. 그것이 가장 최선의 마음가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하진이는 얼마 전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던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집에 불을 낸 건데요. 그 사고로 인해 하진이는 얼굴과 손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가락. 매일같이 살을 긁어내고 소독하는 과정은 하진이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만 한 하진이네. 예전처럼 편하게 물건도 잡고 마음껏 운동도 하고 싶다는 하진이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충청도는 비교적 약하게 오겠지만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에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서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청도
충청도 소나기 양 5mm 정도, 남부 지역은 5에서 30mm 가까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기가 안정을 되찾겠습니다. 중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겠고 남부에도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서쪽 위주로 대부분 지역 덥겠습니다. 25도 이상으로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서울 29도로 오늘보다 더 덥고요. 강릉은 24도입니다.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고요. 전주 28도 등 21에서 2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관령 5도 등 10도에서 1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렇게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일부 내륙에는 10도 안팎의 저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영남 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태세를 갖췄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 기존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시추 작업을 통해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시추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20%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어젯밤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4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감소 영향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임기가 막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20년 전에 폐지됐던 지구당이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낸 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참여정치 활성화법으로 이름 붙이셨습니다. 네네. 법안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이름이겠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더 전이지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구당을 폐지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돈 정치를 되게 안 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렇죠. 돈 정치를 막고 깨끗한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소신이 있으신 분이었지만은 결국 정치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면 지구당이 있어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참여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발전한다 이런 소신이 확고하셨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제는 예전과 달리 민도도 아주 올라가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고 정치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시민 참여를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는 지구당,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다. 지금은 성숙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이 원칙 아래 관련 규정들 이제 손 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지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하게 된 이유를 법안을 개정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선 이런 그 분석이나 관측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 장악력 강화 차원이다. 당원 달래기다. 특히 이 시점에 이렇게 또 서둘러서 하신 이유는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거 패배 후에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과도 연관을 짓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비 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늘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사건이나 계기 없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뭐 계기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뭐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왕적 총재는 지구당이 예전에 있던 시절에 이 소위 이야기하는 삼김 시대 네. 그 시절에 이제 제왕적 총재가 계셨죠. 근데 그때는 지구당이 제왕적 총재의 이유가 아니고 제왕적 총재가 계셨기 때문에 지구당이 제왕적 총재를 떠받드는 그런 기반이 조직으로 예, 그렇게 이용됐던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네. 오히려 국민의힘조차도 당원들의 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도 뽑고 당 대표도 지금 당원들이 직접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시민들이 직접 당원이 돼서 당원들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당원 주권을 자기 생활 단위에서 자기 생활의 근거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시민 참여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제왕적인 지역위원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당 간에도 신인들의 등용문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당 간 경쟁도 굉장히 활성화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남 같으면 민주당이 지구당을 가지게 되면서 좀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활성화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네. 국민의힘하고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국 좋은 경쟁은 좋은 정치로 나타나게 되고 정치의 품질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들이 저항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이죠.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통해 지구당 부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당도 주로 당권 주자들이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찬성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면 이제 긍정적 발언을 했고요. 여야에서 각각 추진하는 법이 뭐 유사점 차이점이 있습니까? 핵심 골자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 지구당을 설치를 하고요. 후원회를 두게 해서 일정 금액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저는 5천만 원까지 윤상현 의원 안은 1억 5천까지 걷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근자는 저는 1명,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명 정도 두는 걸로 돼 있던데 제가 낸 법안은 그야말로 이제 최소한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 명 인건비를 한 2,500 정도 준다고 보면 나머지 2,500 가지고 임대료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1년에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하니까요. 돈 정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싶어요. 이제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는 보완책이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금액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돈 정치, 돈 먹는 하마가 지구당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대선 때 차떼기로 돈을 받았던 게 중앙당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였고요. 그야말로 제왕적 총재들이 돈 먹는 하마 노릇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떼기의 본질은 중앙당이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왕적 총재와 제왕적 정치 지도자들이 차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처럼 이제 다 뒤집어 씌웠던 거 아니냐 싶고 물론 돈 정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제왕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국회의원이면서 지역위원장인데요. 제가 우리 지역위원회에 있는 지역위원회 간부들한테 법적으로 회계를 보고하거나 어떤 법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결권을 당원들한테 드리거나 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없습니다. 네. 회사로 치면은 주식회사 같으면은 소액주주로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발언도 하고 심각한 경우는 대표이사를 자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역위원회는 제가 혼자 그냥 1인 가족 회사예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제왕적이다는 말씀을 반민주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역에서 활성화하는 길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정치가 더 맑아지고 투명해지면서 경쟁도 촉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 지구당 부활이 우선하는 정치개혁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정치개혁에 이게 1번 타자냐.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타당한 지적이시죠. 중선거구제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국회의원 소환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하튼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 않느냐. 맞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가 보면 경제개혁 이야기를 해도 네. 이 세법 하나 고치는 게 과연 핵심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안이 지금 된 이유는 아무래도 양당이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당연히 좋다. 그렇죠. 그 타이밍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진 네. 셈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제가 조국 대표님께도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닐 테니까 정말 본질적인 정치 개혁의 과제를 더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그런 대표회담, 정치회담, 네. 정치 토론장 이런 걸 좀 만들자는 네.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저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고요. 정치 개혁의 과제가 많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다면 또 저는 추가로 논의하는데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이 문제는 꼭 좀 네.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야 협치의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정부 여당에선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둘러싼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일 최근에 말을 꺼낸 사람이 박찬대 원내대표예요. 네네. 종부세 실거주 1주택자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 얘기를 했는데 개인 의견으로 지금 일단은 돼 있는 거고. 근데 고민정 최고위원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완화 또는 폐지 이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종부세를 둘러싸고 종부세 플러스 다른 세제, 부동산 세제 둘러싸고 여야 간 좀 협치를 할까 합의를 할까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생산적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처음에 종부세가 기획이 될 때는 네. 그야말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높여야 된다. 네. 이런 이제 공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전체 가구 수로 보자면 한 1% 정도를 과세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종부세가 처음에 기획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절 겪으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심지어 8%의 범위에까지 그러니까 120만 가구 정도까지가 과세 대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보다 이 범위가 너무 늘어나고 과세 대상이 많아지니까 네. 조세 저항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이제 120만 가구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40만 가구 조금 넘게 종부세 대상이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합리적 정도 수준의 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추가로 종부세를 낮추자는 논의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문제는 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하면서 세수가 너무 크게 펑크나고 있습니다. 또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더 그렇고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법인세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한 60조 가까운 돈이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세제, 국세 현황을 오히려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더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이 전체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판을 짜는.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 살림이 운영이 되지. 지금 우리가 한 660조 정도 되는데 10%만 구멍이 나도 60조가 구멍이 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심각한 국가 재정의 위기로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 문제는 조금 논의의 후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은 22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야당 간사 맡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서울 성북구청장과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 역임하셨고 초선 때는 행안위, 국방위, 법사위 등 거치셨습니다. 외통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요즘은 글로벌 통상 시대고 네. 미중 패권 시대에서 보면 우리는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가 곧 국익입니다. 네. 이번에 라인 사태에서도 일본과 아주 극명하게 사실은 이 외교 실패가 어떻게 국익에 침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보면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 이런 데서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지금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곧 경제고 국력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좀 더 국익 위주의 외교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념에 치우쳐서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원하게 됐고요. 간사를 맡았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저번 주에 이 자리에 출연한 민주당 인사한테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넘겨줄 가능성 몇 %냐 그랬더니 0%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좀처럼 이제 양보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법정 시한 지키자. 그렇게 되면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독식하게 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입법 독주와 거부권의 도돌이표가 또 보여지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계속 전진할까요? 우선 먼저 봐야 될 거는 총선 민심입니다. 네. 우리 민주공화국은 선거로 이제 대통령도 뽑고 국회도 뽑지 않습니까? 그게 민심의 바로미터고 명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독주를 막으라. 그리고 나라의 기본은 지켜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최상병 특검이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바로미터였는데 그거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와서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임무가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가능성은 저도 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머지 상임위의 경우는 원래 의석수대로 하면 11대 7 정도로 네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개 중에 문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저희들이 꼭 가져와야 되겠다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 박찬대 대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국민의힘이 전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민주당이 독주를 일방적으로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진짜 총선 민심을 좀 받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6월 5일 날 그러니까 국회가 개원되고 이 임기가 시작되고 7일째 되는 날 국회법 5조에 보면은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날 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5일 날 의장을 선출하고 나면 그 뒤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민심이 무서운 걸 아마 실감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민심을 받드는데 제1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특검법 전국 관련 질문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 현업단체들은 법안 추진 포기하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자의적 해석, 비판 언론이 권력 견제 위축, 중복 규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게 될 거란 그런 비판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발의가 됐나요? 발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발의 예정이거나 예. 21대 때 한번 논의가 됐던 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1대에서는 저희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그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이번 22대 들어와서는 아마 뭐 의원들은 개별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서 입법 발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게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1대에서 논의가 한번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17명이 최근 성명을 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했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변곡점마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이 있었다 하면서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일종의 권력 남용이 가능한 것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하면서 이제 최상병 건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핵심 참모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했거나 혹은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 비서관실에 있는 경찰과 이제 국방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여러 개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추측 단계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결과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통화는 절대로 도청되거나 도청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을 쓰시거나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우즈베크에 출장 중이었단 말입니다. 외국으로 걸리는 전화는 일반 전화의 경우에는 100%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감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가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장관하고 통화했다는 거는 이거는 도청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들은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저희들이 볼 때 이건 거의 제왕이 독주하고 있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당에선 특검의 지향이 탄핵에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전제로 탄핵을 지향하는 법안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기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 이런 게 이제 여당의 시각이고요. 과도한 비약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제 특검의 귀결점이 탄핵이라는 점을 이제 숨기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특검법의 궁극적 귀결점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특검법으로 변한 것은 이게 국민들께서도 선거 때도 사실 경고를 했습니다. 투표로. 선거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를 투표로 선거 결과로 보여줬는데도 이번에 또 특검법을 거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하는 전후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각종 통화 기록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야 이건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돼 있구나. 피의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대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대목은 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 여당이 자초했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거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면 그것으로 저는 우리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보이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진실 규명이다. 당연하죠.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혈세 관광이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 그러면서 옷값 특활비 의혹,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도 대상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의 필요성을 오히려 국민들 내에서 더 크게 하는, 그러니까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으로 저는 보입니다. 적반하장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기내에서 뭐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공개를 하시면 비교해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까지 발의할 거냐 묻고 싶고, 오히려 여당이시니까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당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특검을 발의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 공세 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이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건 뭐가 있는지 포부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우리가 미중 패권 그 경쟁 과정에서 정말 풍전등화의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22대는 대전환의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통큰 정치 한번 22대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는 만큼 정말 국익을 위한 통큰 정치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국익 위한 통큰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봉천터널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1, 2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여파로 서초터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북부간선로 구리 방향은 종암분기점 진출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일대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쪽에서 7km씩 막히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고, 반대쪽은 상일부터 광암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양재나들목 가기 전 1, 2차로에는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한 모습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북수원과 또 부곡 부근 각각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심히 지나시고요. 이후 군자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소식은 우리나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곧 탐사 시추를 시작할 거다 하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이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고, 네. 오늘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번 브리핑이 이제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열린 국정 브리핑이었거든요. 이전만 봐도 정부에서 이 소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를 수식할 때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가스나 석유가 발견된 게 처음은 아닙니다. 네. 포항에서 아주 적은 양의 이제 석유나 가스, 그 양이 천연가스 문제죠. 그죠? 맞아요, 발견된 적이 있고요. 특히 이제 1998년에 최초로 이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이 발견돼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 상업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2월에 미국의 이제 세계적인 심해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다가 물리 탐사 신층 분석을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추정되는 비율로는 석유가 25%, 가스가 한 7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바다에서 그것도 기름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네. 좀 가슴이 둥둥거리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산유국 뭐 이러죠. 제7광군가 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맞습니다. 노래도 네. 있었고 뭐 영화도 있었고. 자, 140억 배럴이라면 딱 와닿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추정치 기준으로 이제 천연가스 양이 우리나라 국민이 최대 29년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 양만 써도 그렇습니다. 딴 데서 수입 안 하고. 네. 그건 많은 양이네요. 그런 많은 양이죠. 네네.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동해가스전이랑 좀 비교하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제가 아까 4,500만 배럴 규모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만 단위, 억 단위 일단 좀 숫자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3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날 브리핑에 이제 동석한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잠재적 가치로만 보면 이제 추정 가치가 2,000조 원대.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정도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심해 광구로는 이제 이번 세기 최대 이제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제 남미 가이아나 광구가 있는데 이게 110억 배럴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이제 탐사 자원량이라는 게 지금 이 정부 설명이고요. 물론 근데 대신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요. 네. 있어야 될 텐데요. 진짜. 저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이제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탐사 시추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평가업체가 맡긴 매장량 추정치가 최대가 140억 배럴이고 사실 최소 35억부터 140억 배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와. 35억 배럴 안팎에 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상업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들이 네. 상존을 맞습니다. 하는군요. 네,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고갈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럼 실제 매장량은 언제쯤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첫 번째 탐사 시추 작업이 올해 말에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 시추 단계에서 이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이제 뚫어야 되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게 든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성공 확률 지금 대략 한 20% 정도 본다고 하니까 5개 뚫으면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5개 뚫어도 안 나오면 최대 한 10개까지 뚫어보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계획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지금 이제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10번 뚫어서 다 실패했고요. 11번째 뚫었을 때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이제 10번 뚫고 정말 멈출 것이냐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 네. 뚫는데도 돈 꽤 들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한 개당 지금 1,000억 원이 넘게 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때 11번 뚫은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98번째 산유국 반열에 오르긴 했어요. 물론 이제 명목상입니다만. 이제 탐사 시추 결과 매장 여부가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대략 한 7년 내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하고 생산 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상업적인 개발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정부가 예상하는 시점은 2035년 정도부터는 생산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6118님.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온다니까 일단 미리 축하하고 싶네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미리 축하 이것도 괜찮네요. 네. 미리 축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6118님. 돌이켜보면은 과거에도 동해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네. 동해 가스전 상업 생산 종료 이후에도 이제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왜 이제서야 이제 분석을 내놓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결국 이제 이 매장이 돼 있다는 추정만 가지고는 이제 개발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추공 하나 뚫을 때마다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경제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 단계를 밟아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탐사 분석 자료가 훨씬 많이 좀 축적이 되기도 했고 네. 이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도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게 일단 정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일단 정부가 정확한 결과 나올 때까지는 다들 좀 차분하게 기다려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 내에서도 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주가도 뭐 한국가스공사 비롯해서 관련주들 다 널뛰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뭐 산유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실 명목상의 산유국이었지 이게 진짜 산유국이라고 아무도 정말 느끼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억 단위 심지어 140억 배럴이 정말 있다면 실질적인 산유국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를 거의 97, 98% 정도 정말 외부에서 다 의존하는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매장량이 확인만 되면 우리가 쓰는 것도 플러스 수출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가슴 뛰게 하세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립니다. 지난주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최 회장이 이번 판결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오늘 이제 SK그룹의 최고 의사협의 기구죠.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30일에 이제 이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때 결과가 최 회장이 이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날 회의 같은 경우에 이 판결에 대해서 이 그룹 차원 좀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대책도 좀 논의하자 이렇게 좀 경영진이 발의를 하면서 소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장이 직접 입장까지 내놓은 건 제가 보기엔 이번 판결로 SK그룹과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 입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재판부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지원, 유무형적 지원 이거를 인정한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자금이나 그렇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유무형적 지원이라는 게 말하자면 사실 정경유착이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이제 1심 법원에서는 665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가 이게 뒤집혀서 지금 이제 1조 3,808억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이제 규모 뛴 건데 국내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근데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정경유착이었다는 점이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에 이제 300억 원이 SK그룹 선대회장이 이제 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비롯해서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해준 것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이것이 노 관장과 이 최 회장의 혼인 관계가 바탕이 됐다. 그러므로 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이 맞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SK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최태원 회장은 이제 재계 맏형이기도 하고요. 또 이 지금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좀 받은 상황에서 아마 이런 입장 표명이 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최 회장 상고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판결 직후에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입장 표명으로 이제 상고 의지를 더 분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무래도 한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심 판결은 어디까지는 이제 확정 판결은 아니고 2심 결과에서 이제 더 이제 대법까지 가서 싸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그룹 지배 구조를 좀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판결로 좀 SK그룹 내지는 또 이제 최 회장 자체도 사실 이미지 타격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런 파장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심 판결을 받던 사람들이 2심 판결을 보고 많이 놀라긴 했어요. 그렇죠. 네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살펴볼 소식은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하는 소식이네요. 네, 이우영 작가가 지금 이제 세상을 등진 지 벌써 1년 3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 경기도 부천 원미구 못 그린 미술관에서 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모 전시가 열립니다. 자, 미술관 이름이 못 그린 미술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이렇게 반어법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목그림 미술관. 네. 네, 이번 전시에 이제 아주 쟁쟁한 만화가들 이제 작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만화 열혈강호의 양재현 작가, 이 네. 덴마의 양영순 작가,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의 홍비치라, 이 베리타스의 김동훈 작가 등 이 9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본래 만화가들 사이에서는요, 네. 기쁜 일이 있을 때 보내는 축전 보낼 때나 모두 이제 슬플 때 이제 추모를 할 때나 이 상대 작가 작품 속 캐릭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려서 이제 보내주는 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런 이우영 방식이 작가 많다고 합니다. 캐릭터를 네, 원래는 그렇죠. 근데 네. 이번 전시도 그러면 이제 검정고무신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기영이, 기철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영이랑 기철이가 등장을 해야 맞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전시에서는 기영이와 기철이가 등장하지 않고요. 전시회 네. 제목도 검정고무신 없는 검정고무신입니다. 아까 네. 미술관 제목하고도 비슷하네. 미술관은 목그림 미술관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 저 전시의 제목은 검정 고무신 없는 그렇습니다. 검정 고무신이요? 네. 와, 그 상상력이 아주 대단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검정 고무신이 원래도 유명했지만 작가 사후에 더 논란이 됐던 게 그 저작권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법정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네,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고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N과 이 검정 고무신의 저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것 문제가 있다. 근데 네. 이걸 뜯어봤더니 결국에는 불공정 계약 문제가 있더라. 이게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사후에 이제 뜯어봤더니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이뤄지기도 했는데 아직 이제 작가와 유가족 그리고 이제 캐릭터 업체 간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전시에서 혹시라도 이제 이 기영이와 기철이 이제 이 캐릭터를 썼을 경우에 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번 전시에는 좀 등장하지 않게 됐던 겁니다. 아, 검정 네. 고무신 없는 검정 고무신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만화 작가들이 이제 아주 기발하게 이제 검정 고무신을 좀 활용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뭐 검정 고무신을 벗어둔 채로 책상에 이제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뭐 이우영 작가의 뒷모습이라든지 네네. 뭐 검정 고무신을 끝내 빼앗기는 장면이 담겼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화폭에 좀 폭넓게 담은 작품들이 좀 전시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돈 걱정,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ISA 계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초에 정부가 ISA 1인 1계좌 제한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ISA가 더욱 주목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게 무슨 상품입니까? 이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 네. 이게 I가 이제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해서 정부가 만든 이제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Individual Saving Account.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2016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금도 들고요, 펀드도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권, 주식을 한다 그러면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는 각자 하나씩 계좌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그럼 재테크에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이야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까다로워서 또 어려워서 못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서민들의 이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야 이거 하나로 합쳐라고 해서 만든 이제 계좌다. 그래서 이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펀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금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도 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채권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금융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1년에 2천만 원까지 늘 수 있고 그다음에 3년 유지를 해야지만 또 세액 공제까지 해줍니다. 세액 공제까지.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요즘은 세액 공제 받으려면 3년 유지는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3년 유지를 해야지만 이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금투세 21대 국회에서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아마 22대 국회에서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금융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금투세가 이제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은 이 ISA 계좌가 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세금 낼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IS 계좌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뭐 인기가 많아질 거고요. 지금 보면은 2월 중에 총 가입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고요. 가입 금액이 2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다 한꺼번에 이제 관리할 수 있고 네.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것 같고요. 가입 조건은 없나요? 가입 조건은 당연히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 19세 이상 아니어도 내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 그럼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이라면 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신 분들이거든요. 너무 부자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했을 경우 3개년도를 보셔야 돼요. 3개년도 안에 3년 전에 그 사이에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갔다 이러신 분들은 가입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3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고요.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이게 세액공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과 농업인형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거에 좀 매력을 느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아까 이제 종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펀드 A 펀드에서 마이너스 3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예금에서 300만 원 이익을 받고요. 그냥 주식에서 300만 원 이익을 봤어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요. 이게 일반 계좌 같았으면 이익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상 이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제가 펀드에서 300만 원 손해 봤는데 이걸 안 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 예금 주식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과세 기준을 보고 손실 부분은 감안 안 한다? 네, 가면 안 해요.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600만 원 이익이 본 거예요. 그럼 거기 15.4%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그러면은 92만 4천 원을 내야 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똑같이 IS 계좌를 운영했을 때 손익통산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난 거를 다 합산해 줍니다. 그러면은 내 과세 기준이 일단은 300만 원이 돼요. 600만 원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비과세가 200만 원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300만 원에서 비과세 기준 200만 원 빼버리면 100만 원이 이제 과세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이제 분리과세로 해서 9.9%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혜택이죠. 그러면 나의 이제 세금은 9만 9천 원이 돼요. 92만 4천 원에서 9만 9천 원 떨어집니다. 10분의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는 조금 내가 투자를 하겠다, 뭐 예금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래서 IS 계좌를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가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금융상품 참 많기는 한데 뭐 ELS, ETF, 또 뭐 ETN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 E자가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같은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엄연하게 다른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ETF와 이제 ETN 요거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상장지수 펀드, 뭐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잡한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금융 초기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내가 펀드 투자하고 싶다. ETF를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TN은 증권사가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발행사가 누구냐가 ETF와 ETN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발행사가 운용사냐 아니면은 증권사냐. ETN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채권 형태로 발행하거든요. 그럼 증권사가 망하면 약속된 이자를 못 줍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ETN 같은 경우는 신용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둘 다 상장 지수를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근데 저 수익률은 높아요?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이제는 약속된 수익률이 있어요.
ETN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어느 이제 정도는 보장한다. 보장하죠. 그 대신에 이제는 수익률이 있다 보니까 보장하잖아요. 그럼 만기가 존재해요. 근데 오히려 그 만기 때 내가 만약에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는 좀 차이점이 있고 EN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지만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 지수로 홍콩 이제 항생 지수로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에 쓰면은 어떤 이 지수에 들어가면은 약속된 이자 5% 6% 줄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년 때 고점이 항생 지수가 12,000대였거든요. 12,000선이었는데 그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800선 이상만 되면 이자를 몇 % 줄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아시겠지만 23년도 말에 5,700선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인 배려 안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손실 구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전 재산을 완전히 뭐 50%까지 까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다르다. 그래서 사실 뭐 ELS, ETF, ETN 이게 뭐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겠지만은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817님이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근로소득 없으면 ISA 계좌 개설 못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 존재를 해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요? 이제 IS 계좌가 들었을 때 물론 뭐 사업자들도 들 수는 있습니다.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저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사실상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자산 증식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근로소득이 있고 그래야지만 사실 통장을 또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 조금 있으면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만드는 게 좋습니까? 만드는 게 좋죠. 왜냐하면 3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빨리 만들어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적극 추천하신다?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세액공제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이럴 때 이제는 이 IS 계좌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될 수 있고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첫 해년도에 돈 안 넣어도 돼요. 이제는 2개년도부터 돈 부으셔도 상관없거든요. 네. 3년만 유지하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저는 좀 빨리 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 IS 계좌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금융투자협회 가보시면은 IS의 다모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놨어요 진짜 이름 그대로 거기에 가셔서 보시면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비교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정말 ISA에 관한 정보는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다 있고 상품들도 다 와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라든지 은행들 상품들 다 모아져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이제는 가입하셔도 되고 또 하나가 이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IS 계좌가 있었나? 이게 왜냐면 3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본인이 까먹으신 거예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파인. PINE? 예. PINE 맞아요. 예, PINE 파인. 그래서 이 파인에 들어가시면은 FIN입니다. P가 아니라 FINE 파이낸셜. 그래서 이 FINE를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모든 금융 상품들부터 시작해서 내 보험부터 시작해서 FINE.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IS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이 파인 사이트 꼭 추천드린다 말씀드려요. 금감원이요? 맞습니다. 금감원에서 ISA 외에 추천할 만한 저 계좌 상품 한두 가지만 좀. 보통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세액공제 받는다. 그런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랑 그다음에 개인 퇴직연금 있거든요. IRP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요거 이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ISA, 그다음에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는데 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점이 일단은 이제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연금 하실 때 연금저축으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55세 이상 되면 이걸 또 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세액공제 받는다. 공제율도 16.5%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비교 상품을 하시고 가입하신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ISA 전면 개편한다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인 1계좌 개편인데 지금까지 1인 1계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주식에 좀 더 투자하고 싶은데 좀 주식을 누르고 싶은데 뭐 계좌 자체에 따라서 이제 예금만 되는 계좌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1인 1계좌가 아니라 다수의 계좌도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개편을 하고 있고 손해통상
확대 개편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통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제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ISA 계좌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이제 21년부터 이제 조건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아까 말했던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가입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19세 이상이면은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살짝 저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유형별로 칸막이도 있었고 네. 한 사람이 한 계좌밖에 못 가졌는데 그 칸막이를 좀 푼다 이렇게 네. 이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개편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본다 그러면 한 이번 연도 하반기 중으로 이제 뭐 보고 있고 네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IS 계좌의 개편안 확대 개편이 된다 그러면 좋은 점은 일단은 투자에 돈이 몰릴 수 있다 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IS 계좌 원래부터 있었고 NIS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주식을 이제 떠받쳤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개편안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좋은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ISA 제도를 개선한 이유가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겠다는 네. 목적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사회나 경제적 계층 이동을 좀 더 쉽게 만들어서 기회 확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역동적인 경제 만들겠다 이런 보관이랄까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ISA가 사회 이동성하고 근데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취지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정말 네. 서민들 그다음에 청년들 이런 재산 증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 계층이 이동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해주겠다 이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얘기했을 때 사회 이동성 우리가 보통 계층 사다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IS 계좌로 해주겠다 이런 취지다 보니까 아마 네. 사회 이동성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나왔고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한다라는 취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종합해서 지금 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사실상 뭐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고요. 이제 3년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안 됐는데 내가 이거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또 내가 큰 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3년 유지 이게 중요하네요. 네, 3년 유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왜냐하면 네네. 이제 국내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이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해외 주식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수료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운영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네. 이런 수수료 부분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건강보험료예요. 이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묶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손익통산돼서 3년이 예를 들어서 3년에 내가 해지를 했다 다 채운 다음에 그러면은 이 세금이 이제 3년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보험의 기준에서 탈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예. 피부양자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피부양자로 잘 있다가 갑자기 내가 IS 계좌에 이제는 정산을 하고 큰 금융소득이 일어난다. 그럼 이게 1,000만 원에 넘어가면 소득에서 합산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내가 피부양자에 있다가 탈락이 되는 경우도 생겨요. 이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네네. 나눠서 받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오늘 깜짝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